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아침 출발이 만만치 않은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 투표였잖아요. 어제 투표율이 역대 2번째로 낮았다고 하는군요. 어제 휴일을 즐기신 분들 너무 즐기셨습니까? 후유증에 피곤한 분들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데 개표 방송 때문에 밤잠 설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지사 투표 보고 계신 분들, 이거 정말 결과를 끝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에 경기지사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참 날이 가물잖아요.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밀양 지역의 산불, 이 주민과 진화 인력들께서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밤사이 바람이 시가지 반대 방향으로 불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데요. 하지만 이미 축구장 770여 개에 달하는 면적이 산불에 영향을 받았고요. 지역 주민들은 호흡곤란을 호소할 만큼 굉장히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다고 하네요. 건조한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후 뉴스 브리핑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1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1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제대로 살펴보는 시간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시간입니다. 우수한 지역 특산물들을 만나보고 맛있게 먹는 법, 역사 속 이야기까지 우리 농수산물의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죠. 그리고 오세농에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다양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세농 바로 만나볼까요?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살펴보는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안녕하세요, 성우 송기현입니다. 오늘의 오세농의 주인공인 복숭아. 꽃만큼이나 그 모습이 아름다워 여인의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중국 고전 시경에 등장한 복숭아가 담긴 시로 시작해볼까요? 싱싱한 복숭아 나무여, 붉은 그 꽃 화사하네. 시집가는 아가씨여, 그 집안을 화목하게 하리. 이렇게 시경에는 복숭아를 여인의 아름다움에 비유한 시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 삼국지에도 등장하죠. 도원결이, 아름다운 복숭아 꽃이 핀 나무 아래서 맺은 결이라는 뜻입니다. 양기를 상징해 귀신을 쫓는 영험한 과일로 인식되기도 했고요. 벌레 반마리로도 제법 유명한 과일입니다. 복숭아 벌레를 먹으면 예뻐진다고 해서 동양의 옛 여성들은 복숭아는 밤에 먹는 것이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메이팝이 부른 복숭아 들으셨는데요. 별칭이 복사골인 부천에서는 8월경 복숭아 축제를 열기도 합니다. 복숭아의 종류는 껍질에 나는 털의 유무에 따라 크게 털복숭아와 털이 없는 매끈한 천도복숭아로 구분하고요. 털복숭아는 다시 과육이 흰 백도와 노란 황도로 나뉘죠. 생과일료는 수분이 많고 부드러운 백도를 쓰고 통조림 등 가공용으로는 단단한 황도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흰겨루기가 시작되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얀 속살의 분홍빛 솜털을 가진 백도 종류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딱딱한 복숭아의 대표 주자는 마도카 품종으로 딱복파들의 무한한 지지를 받고 있고요. 물렁한 복숭아의 대표 주자는 미백입니다. 과육이 말랑하고 과즙이 풍부해 한입 베어물면 과즙이 주르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탕수육에 부먹파와 찍먹파가 있듯이 여러분은 부드럽고 수분이 많은 물복파이신가요? 아니면 과육이 딱딱한 사각사각 딱복파이신가요? 어떤 복숭아를 좋아하시든 제철을 맞은 복숭아 많이 드시고 올여름 건강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숭아 맛있게 먹는 법, 복숭아에 대한 얽힌 추억, 또 우리 고장 복숭아 자랑도 좋겠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재미있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지금 경기지사 개표 상황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본투표는 개표가 끝났다고 하네요.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사전투표 개표가 남은 지역이 부천, 의정부, 양평 정도인데 현재 개표율이 98.2%고요.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에게 3,500여 표 정도 지금 앞서 3,565표 정도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연일 소비자 물가 안정에 힘을 쏟고 있죠.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의 주식인 쌀만큼은 국내 생산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쌀은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단일 품목 중에 가장 높은데요. 쌀값이 떨어지면 농업소득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쌀값을 농민값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쌀값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정부가 올해 벼 재배 면적을 작년보다 32,000헥타르를 감축하기로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부의 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정부가 올해 쌀 재배 면적 감축을 목표로 밝혔는데 이거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가장 핵심적인 배경은 지난해 2021년 쌀 생산량이 예상 소비량보다 많이 생산됐기 때문에 올해는 쌀의 공급량과 수요량을 맞춰보자는 것입니다. 지난해 쌀을 생산했던 논에 올해는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거나 휴경을 권하는 건데요. 네. 정부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난해 벼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한 4%가량 다른 작물을 심으면 적절하겠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지난해보다 4% 적게라면 벼 재배 면적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예,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이 적정 벼 재배 면적이라고 내놓은 면적은 70만 헥타르입니다. 지난해 벼 재배 면적이 73만 2천 헥타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3만 2천 헥타르, 즉 4.3%가량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쌀 감산 정책이 전국 지자체에 전달되면서 각 지역 농협에 벼를 5% 줄여 심자 이런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논의가 공식화된 건 지난 4월 7일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주재로 쌀 관련 유관기관, 그러니까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이런 기관들이 적정 생산 추진 회의를 열면서부터였는데요. 네. 농식품부가 올해 벼 재배 면적을 70만 헥타르라고 목표를 세운 뒤에는 농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이 벼 재배 면적 감축 협약을 신청토록 했고요. 전국 시도별 이 감축 목표치가 이제 할당이 됐습니다. 네. 따라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를 지켜야 하는 부담도 떠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벼 재배 면적을 줄인다는 게
거기에다가 뭘 하라는 겁니까? 다른 작물을 심으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논콩을 심으라거나 네. 심거나 사료작물 심거나 또 지난해 벼를 심었던 농지에 이렇게 다른 작목을 심으라는 말이고요. 네. 여의치 않으면 휴경을 하라는 겁니다. 이 벼 재배 면적 감축에 동참하겠다고 결정한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을 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라 이렇게 안내가 됐는데요. 네. 정부의 벼 줄여 심기에 동참하는 농가에게는 1헥타르당 공공비축미용 150포대를 배정하는 혜택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공공비축미는 정부가 가을 수확기에 국가 차원에서 비상용 쌀을 매입해서 비축해 두는 건데요. 그때 농가에 배정된 기존 이 물량에다가 추가 물량이 더해지게 됩니다. 접수 마감 날짜가 있었을 텐데 이 결과가 어떻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지난 4월 7일 농식품부에서 낸 보도자료에는 이 벼 재배 면적 감축 협약서의 신청 기한을 5월 31일까지 정했습니다. 엊그제였네요. 예, 그래서 이제 마감 날인 5월 31일 제가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신청 기한을 이달 24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감축하겠다고 접수한 면적이 정부가 세운 목표에 미달했다는 뜻인 건데요. 네. 전국 시군에서 농식품부에 보고한 벼 재배 면적 감축 면적은 5월 24일 기준으로 13,359헥타르라고 합니다. 네. 즉 정부가 목표한 이 벼 재배 감축 면적이 한 42% 정도밖에 접수가 안 된 상황인데요. 네. 농식품부에서는 농지은행 사업이라든가 농촌진흥청 사업 같은 건 아직 집계가 되기 전이고 오로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된 면적만 집계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이제 벼 재배 면적 감축 접수를 연장을 한 건데 이 목표 달성이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모내기가 한 70%가량 끝이 났습니다. 모내기 많이 진행됐죠. 예, 많이 진행됐고요. 아직 모내기를 하지 않는 농가는 밀이라든가 보리, 마늘 같은 거를 수확을 한 후에 벼를 심는 이모작 농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농식품부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4월 7일경 공식화됐을 때만 해도 공지가 너무 늦었다는 게 현장의 평가였습니다. 최근 추세가 예전보다 조금 벼를 빨리 심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유는 추석을 앞두고 햅쌀로 빨리 파는 게 소득면에서 조금 낮기 때문인데요. 네.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새해가 시작되면서 농민들 마음 바빠집니다. 그렇죠. 1년 농사계획을 다 세우면서 벽시 준비, 모내기 준비 이런 게 일찌감치 다 시작된 상황이 됩니다. 네. 지난해 벼를 심었던 논에 다른 걸 심으라고 독려하려면 더 빨리 훨씬 했어야 되구나. 앞서서 공문을 내렸어야 한다는 거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벼농사는 기계화 작업이 거의 90% 이상 가능한데 벼 대신에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또 벼를 능가할 만한 소득 작목이 마땅치 않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쌀 감산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전에는 벼 대신에 다른 작목을 심으라고 했을 때 이 정부가 타 작목을 심으면 헥타르당 얼마를 지원하는 이런 소득 대책을 함께 꺼냈는데 올해 정부 계획에는 이 소득 문제를 직접 보완할 대책이 없었다는 것도 목표 달성에 실패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논에 벼를 심는 것만큼 소득이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거를 견인할 대책이 없었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쌀 생산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최근 이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또 기후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서 곡물 수출국들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네, 들었어요. 쌀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기 맞습니다. 때문에 작년에 수확량이 많았다 하더라도 올해 같은 면적에 똑같은 수확량이 나올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요. 실제 지난 2020년에 쌀 최저 생산량을 기록했을 때 이 재배 면적이 72만 6천 헥타르였거든요. 근데 이보다도 면적을 더 줄이겠다는 건데 정부의 쌀수급 관련 정책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도 좀 짚고 싶습니다. 농민분들 불만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불만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군요. 쌀값은 농민값이라고 말할 정도로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소득이 높은 품목인데 우리가 매일 먹는 주식이라는 중요한 가치도 있고요. 쌀 정책이 농업 정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쌀을 공급하면서 또 농민분들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적정 가격 관리가 최근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서 쌀의 목표 가격을 정해서 그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보존해왔던 변동직불제가 14년 만에 완전히 폐지됐거든요.
쌀값을 지지할 수 있는 제도가 사라진 건데요. 그 대신 이제 시장 격리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시장 격리 제도는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보다 많을 때 그 남는 네. 분량만큼 정부가 시장에서 빼내서 수급 안정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인데요. 네. 뭐 아시다시피 지난해 쌀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많아서 정부가 잉여량이라고 산출한 27만 톤을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격리한 바 있습니다. 네. 두 차례나 시장 격리를 했지만 쌀값은 계속 폭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요즘에 뭐 물가 다 오른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쌀값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예, 얼마나 그렇습니다. 떨어진 겁니까 그러면? 지난달 2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펴낸 쌀 관측자를 보면 5월 전국 산지 평균 쌀값은 20kg 기준으로 46,741원입니다. 네. 이건 이제 지난해 비교해서 16.3%나 아유, 가격이 하락한 상황인 많이 거고요. 떨어졌네요. 네. 예, 이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수확기 쌀값에도 분명히 마이너스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농민들은 정부가 쌀값 관리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최근 이 쌀값 하락세를 좀 멈추기 위해서 추가로 시장 격리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에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물가 점검을 하는 일정이 있어서 취재를 갔다가 이 쌀 추가 격리 문제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장관은 여당에서 그런 입장을 밝혔고 관계부처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뭐 명확한 입장을 지금 뭐 들은 것은 아닙니다. 농민도 소비자도 안심할 수 있는 쌀 수급 정책이 정말 절실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입곡물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사료용을 포함하면 곡물 작업률이 20%대인데요. 올해 연말에 다시 이제 곡물 작업률이 나올 때는 20%가 무너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쌀을 거의 뭐 100% 자급하다시피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온 건데요. 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간한 곡물 수급 안정 사업 정책 분석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하위 수준입니다. 네. 재난이라든가 전쟁과 같은 요인을 고려해서 국가가 일정량의 식량을 확보하는 지수가 매우 낮다는 뜻인데요. 뭐 이런 우리나라의 조건 하에서 농식품부가 쌀값 관리가 힘들어서 쌀 생산을 줄이는데 올해 쌀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의문이고요. 네. 뭐 그럼에도 벼 재배 면적을 줄여야 한다면 장기적인 계획과 안목으로 식량 자급률을 향상시키는 방안 그리고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2022년 지방선거 개표가 이제 대부분 지역은 마감이 됐는데 경기지사는 아직까지 마감이 안 됐습니다. 경기지사 개표 상황 현재 98.7% 진행이 됐고요.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에게 5,769표 차이로 초박빙으로 상황이 김동연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 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박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와 연결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이제 저희가 모내기 얘기했는데 전국적으로 한 70% 정도 모내기를 마쳤더라고요. 변호사님도 모내기 마치셨습니까? 네, 지난 토요일 날 잘 마쳤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토요일에 날씨 좀 덥지 않았나요? 엄청 더웠죠. 새벽부터 했는데요. 그나마 좀 나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전에는 저는 뭐 농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예전 기억으로만 제가 떠올려 보면 변농사 모내기 하실 때 막 줄 잡아서 막 사람들이 일일이 허리 굽혀서 막 노래 부르면서 심는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요즘엔 어떻게 합니까? 뭐 예전에는 꽃줄 잡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네네. 요즘은 그냥 그 육묘장에서 모를 키워주거든요. 이렇게 돈을 주면. 그냥 육묘장에서 그냥 모를 싣고 와가지고. 예. 이안개에다 이렇게 실어주면은 이제 이안개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심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계화가 돼 있어가지고요. 예. 그리고 이안개도 예전에는 뭐 사고했어요. 4줄씩 심었었거든요. 지금은 8줄씩 심습니다. 아이고, 기계가 좀 굉장히 빠르죠. 기계가 좋아졌군요. 그러면은 점심 때 새참이랑 막걸리 안 드셔도 되겠네요. 먹어야죠. 그것도 먹어야 돼요? 당연히 먹어야죠. 기계가 다 심어주는데 뭘 드세요?
모판 들어주고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모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또 그 새참 먹는 맛으로 또 농사를 또 짓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요새는 새참 김밥으로 먹습니다. 또 세상이 바뀌었나요? 파전 이런 거 안 먹습니까? 그것도 먹고요. 김밥도 드시고. 네, 먹을 게 많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가뭄 때문에 모내기 참 힘든 지역 많잖아요. 변호사님 계신 지역은 어떻습니까? 통상 이렇게 모내기 하는 철에는 네. 해가 뜨기는 해도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우리 모 심을 때도 해 뜨고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요. 바람 때문에. 원래 모 심은 다음에 조금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물 대는데 저희 다 심자마자 물 대러 갔습니다. 바람 때문에. 너무 빨리 말라버려가지고요. 예. 그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막 바람 때문에 말라버리니까. 네, 땅이 금방 말라버리니까 그랬군요. 물을 좀 대줘야 되거든요. 예. 참 이 일이 좀 올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모내기철에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농촌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어때요?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네. 음주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네. 지금 이제 올해 가뭄이 너무 들어가지고 역시나 논에 물대는 문제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렇군요. 네. 오늘 과연 어떤 사건일지 오늘의 사례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허리야. 이제 허리 좀 펴보자. 덤프트럭 사고 꺼정나고 올해 보내기는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제 정말 끝났구만. 윗집 형님한테 가서 논에 물 좀 흘려 보내달라 해야겠네. 성님. 아이고 절봉이 왔는가? 모내기는 다 끝낸겨? 야, 아주 올해는 고생 많았는데 인자 끝났슈. 그래서 말인데요, 논에 물 좀 되게 성님 논에 물 좀 이렇게 흘려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더라고. 아유 근데 나도 물 어렵게 된 것인게 다만 흘려보내더라고. 야, 정말 감사해요 성님. 안녕히 계세요. 자, 그러면 논두렁을 막고 있는 이 돌을 옮겨 불고 물을 흘려 보내야 쓰겠네. 자, 인자 됐네. 자, 이제 1시간이나 지났으니까 얼추 물이 찼겠지. 어디 보자. 응? 아니 이게 뭐요? 물을 1시간이나 흘려보냈는데 논에 물이 하나도 없네. 음이 이게 뭔 일이래. 어디 응? 아니 아랫논 주인 김씨 못쓰겠네. 평소에도 지밖에 모르더만 이게 뭐야. 허락도 없이 나의 논두렁을 터서 자기 논으로 물을 흘려보내버렸네. 음이 김씨 나가 못 참지. 김씨, 나와봐.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나의 논에서 누구 논으로 물을 흘려보낸겨? 나와서 말 좀 해봐. 아이고 시끄러라. 아따 난 또 뭔 일인가 했네. 아니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윗논밖에 없는데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도대체 뭘 그렇게 난리여. 그참 나는 더 할 말이 없으니까 들어가네. 문을 닫고 들어가야 나가 못 참지. 김씨, 김씨 여기 나와봐. 아이고 나왔어. 왜? 남의 집에서 도대체 뭔 짓이여? 우리 집에서 퍼뜩 나가지 못해? 재수가 없어. 뭐요? 남의 논에서 말도 없이 물을 쓰더니만 나가 못 참지. 양심은 장에다 내다 팔았는가? 음미 못 참아. 아이고 아니 지금 나를 때린겨? 아따 내가 가만히 못 있지. 그려 때렸다. 너 어쩔 건데? 아이고 이게 지금 마지막에 폭행 사건이 동네에서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네. 김 씨께서 그러니까 사자성어 있잖아요. 아전인수 하신 거네요. 그래서 그렇죠. 철봉 씨가 참지 못하고 이 폭행 사건까지 일어나게 됐는데 모내기에서 물이 정말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너무 중요하죠. 예. 모내기 하는데 물이 없으면은 모내기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는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진짜 물을 대야만 논을 갈 수가 있고 또 모내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정말 치열하게 이제 많이 대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로가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면은 조금 더 상류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어깨가 이게 좀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으십니다. 이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또 농촌에서 네. 그런 일들이 있군요. 이게 굉장히 좀 섬세한 작업이라고 들었는데 뭐 오차 하나하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한다고요? 네, 모내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고요. 예. 우리가 이제 나락을 이제 싹 틔우는 부분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온도도 중요하고, 그 이제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그 논 한 켠에다 모짜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키웠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육무장에서 키워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줄었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논에서는 일단 뭐, 겨우내 동안 그냥 어떻게 보면 놔뒀던 논을 이렇게 이제 쟁기질해갖고 좀 한번 뒤집어 엎어서 이렇게 잘 섞이도록 해줘야 되고요. 노타리도 그냥 마른 노타리를 치고 또 논에다 물을 채운 다음에 노타리를 치고 썰애질해갖고 평탄화한 다음에 물을 딱 뺀 다음에 물을 심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뭐 끝난 다음에 또 물을 좀 채워줘야 되고요. 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물을 빼놓고 농사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물이 정말 중요한 거였군요. 그럼 이제 네. 그 사연 속에 철봉 씨 그리고 이제 김 네. 씨의 사건인데 김 씨가 이제 허락도 없이 물을 어쨌든 몰래 쓴 거잖아요. 이거 처벌 받을 수 그렇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어떤 뭐 이렇게 논을 가려고 하거나 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모를 심었거나 심은 뒤에 바로 이렇게 물을 넣는 그런 경우에 이제 아주 중요하게 이제 중요하다. 농사에서는 진행되는 절차거든요. 네. 이런 거를 이렇게 못하게 막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죄가 업무방해죄 정도 농사 업무를 방해하는. 그러니까 김 씨는 그런 죄 정도 업무방해죄, 생각해 보십니다. 김 그렇죠. 씨가 이제 업무방해죄가 되고 네. 철봉 씨가 먼저 때렸거든요. 두 분이 이제 나중에 철봉 씨는 다투긴 했습니다만 서로 치고받고 했습니다만 네. 철봉 씨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철봉 씨는 이제 폭행죄로 처벌 받으셔야죠. 이게 쌍방폭행 되는 거네. 만약에 김 씨도 이제 맞대응을 그렇죠. 했으면. 예, 그래서 이제 쌍방폭행 되고요. 요새는 예. 농촌에서도 서로 감정이 격화되면은 꼭 아이고. 진단서 끊어오십니다. 아하. 그래서 상해죄로 변경됩니다. 진단서까지 끊어오면 상해죄로 죄가 더 커진다는 의미신 거죠? 그렇죠. 예, 폭력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안 받지만 네.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은 받되 형이 좀 감경되는 그런 정도로 더 강해진 처벌이 따라옵니다. 그게 아마 벌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뭐 진단이 얼마큼 나오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예. 뭐 지금 여기서 뺨 한 대 때린 정도는 뭐 벌금 한 50만 원, 한 1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내기철에 동네가 시끌시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이 시끌시끌하고요. 좀 최근에 저도 이제 농사 모내기 하러 갔더니 예. 이제 귀농하신 분께서 네. 이렇게 좀 창고를 좀 지어놓으셨는데 거기가 터가 좀 넓어요. 예. 농기계 조금 돌리겠다고 했더니 그 넓은 터 좀 들어왔다고 또 욕을 하셔가지고. 네. 아니 이게 이제 그 생계랑 연결된 문제니까 다들 예민하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네. 농사가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손해배상 청구를 혹시 할 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손해배상 청구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아까 그 아랫논에서 이렇게 김 씨가 물을 흘려내려가지고 그런 경우 이제 모가 많이 죽거든요. 네, 그러면 그 모 죽은 거에 다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업무방해했거나 뭐 폭행한 것들도 우리가 뭐 위자료나 아니면은 뭐 그 발생된 피해 이런 것들 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 뭐 입증이 쉬울 것 같진 않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입증을 하기가 용이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동네가 좁다 보니까 딱 보면 압니까? 서로 고성 내면은 예. 다 알고요. 고성 내면은 이미 동네 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혹시 목소리 큰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예, 동네 분들이 지켜보시고 현명하게 또 판단을 내려주십니다. 농사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예, 그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가 시골에서 이게 이렇게 농촌에서 싸우다 보면은 누군가 편가르기도 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럼 이제 이장 통장님들이 나서셔가지고 이렇게 좀 중재도 하시고 하시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면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다 알기 때문에 동네 모임 때도 티가 다 납니다. 요거 좋은 방법 없을까요? 갈등을 줄이는? 이제 뭐 좋은 방법들이 있죠. 사실은 그 동네 분들끼리 서로 얘기를 해가면서 얘기해야지. 소통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그렇죠. 텐데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안 됐다고 하더라도 뭐 충돌이 생기면 또 서로 잘 얘기해서 원만히 풀어야 되는데 네. 이왕이면 지자체가 나서가지고 그 모내기 지도 같은 걸 만들어갖고 시차제나 뭐 순번제 도입해서 하게 되면 네.
다툼이 없거든요. 예. 일자 맞춰서 하게 되면 네. 육로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내기 하는 것까지 거의 대부분 2학기나 이런 것을 빌려서 하시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제 순번제 같은 거 도입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괜찮을 것 같네요. 그 모내기철에 발생하는 문제 중에 오늘 얘기한 물 문제 말고 또 혹시 다른 문제도 있습니까? 물 문제 말고도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식중독 사고도 많이 나고요. 음식을 좀 따뜻하게 놓다 보니까. 네. 예, 그 술 드시고 이제 농기 운전하시다가 안 돼, 절대 안 돼. 예, 그렇죠. 넘어지시거나 또 교통사고 나시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예, 다들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네 박 변호사, 박형윤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지사 개표가 지금 99.2% 진행이 됐는데요.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에게 7,345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지금 또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오늘도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지금 텔레비전에서 계속해서 지방선거 결과 방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어제 있었던 지방선거 결과 국민의힘이 많은 지역에서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요. 네. 이번 지방선거 개표 결과 국민의힘은 17명의 광역단체장 중 12명 배출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서울의 오세훈 후보, 인천의 유정부 후보, 강원도 김진태 후보, 충남 김태흠 후보, 충북 김영환 후보, 대전 이장우 후보, 세종 최민호 후보, 경북 이철우 후보, 대구 홍준표 후보, 경남 박완수 후보, 울산 김두겸 후보, 부산의 박형준 후보가 유력합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경기도의 김동연 후보가 지금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네. 광주에는 강기정 후보, 전북의 김관영 후보, 전남의 김영로 후보, 제주의 오영훈 후보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도 이제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는데요. 네. 다만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 진보 성향의 교육감과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엇비슷하게 표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 인천 계양을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경기 분당갑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집 바로 아래가 그 투표소거든요. 네네. 근데 어제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 결과 최종 투표율이 50.9%로 잠정 집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해당 투표율은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투표율이 반영된 수치인데요. 이 사전투표율이 20.62%로 이 전국 단위 선거로는 네 번째, 그리고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는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으나 네. 이 거소투표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50.9%의 투표율은 이 직전 7회 지방선거보다는 9.3%포인트나 떨어진 많이 것이고요. 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최저 투표율이 지난 2002년 치러진 3회 지방선거였는데 네. 그때보다 유일하게 2%포인트 정도만 높았습니다. 네. 지방선거에서 한 20년 만에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셈인데요. 선관위는 이 3월 대통령 선거 후 3개월 만에 실시돼서 상대적으로 유권자 관심도가 높지 않았고 또 사전투표가 분산 효과로 이어지면서 전체 투표율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투표율이 58.5%로 가장 높았고요. 네. 광주가 37.7%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렇군요. 밀양의 산불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산불이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안 잡히는군요. 네, 이 산림청, 소방청, 경남, 밀양시는 어제도 인력 1,700여 명을 동원하고 헬기 57대를 띄워서 진화에 주력을 했었는데요. 네. 그러나 산세가 험하고 건조한 날씨 탓에 진화가 더뎠습니다. 이 산림청은 산불 영향구역이 544헥타르에 이른다고 밝혔고요. 진화율은 62%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전 5시 무렵에 일출과 동시에 헬기 50대 이상을 투입해서 다시 주부를 진화할 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산불 3단계에도 유지를 하고 이 소방청도 이 전국 소방동원령 1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바람이 미양 시가지 방향으로는 불진 않았고 네. 또 산림소방당국이 방어선을 제때 구축해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산림당국은 오늘 다시 한번 진화 완료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 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에 대해서 제한 통보를 했군요. 네, 경남 양산경찰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단체에 실제 집회를 개최하기 전에 처음으로 집회 제한 통보를 했습니다. 양산경찰서는 6월 4일부터 7월 1일까지 이 평산마을에서 100명 정도가 참석하는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신고한 부산 지역 단체에 대해서 네. 집회 개최자가 신고한 내용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보장하지만 집회가 지나치거나 과격하면 제한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민주당 한병도, 윤영찬, 윤건영 의원 그리고 무소속 민영배 의원 등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 의원 4명이 네. 양산경찰서를 찾아가서 경찰이 욕설, 고성이 난무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라며 이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선관위원장은 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저지른 고약한 짓에 비견할 바가 되지 못한다라고 주장해서 이 얘기도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한 가지 또 논란이 있네요. 편법증여 의혹, 이건 뭡니까? 네, 이 민주당 신현영 의원 측에서 제기한 건데요. 네. 이 김승희 후보자의 장녀가 지난 2019년 이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아파트를 외할머니로부터 4억 6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다시 외할머니에게 3억 6천만 원의 전세를 줬다라고 하는데요. 네. 특히 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매도인, 그러니까 김승희 후보자의 모친은 매매 후 2년간 전세 3억 6천만 원에 전세로 거주하는 조건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를 두고 신현영 의원은 이 김승희 후보자의 장녀가 외할머니로부터 사실상 아파트를 불법 증여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제적 자립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김승희 후보자의 자녀가 이 할머니 아파트를 10년 전 가격으로 매매하고 이것을 다시 할머니에게 전세를 준 것은 사실상 할머니가 손녀에게 아파트의 명의를 넘겨준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정상거래였다라면서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 모친은 생활비 마련 그리고 동시에 현재 주거지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를 찾았으나 이 매수자를 찾지 못해 부득이하게 김승희 후보자 장녀와 계약했던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산에서는 30m가 되는 물기둥이 1시간 동안 솟구쳤다. 이거 무슨 뉴스입니까? 네, 어제 오전 11시 48분쯤 이 부산 남구 문현동의 한 도로에서 네. 물기둥이 30m 가까이나 치솟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요? 도심 한가운데서 네. 벌어진 일인데요. 네.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상수도관 파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이 목격한 시민들이 바로 신고를 했는데 네. 이 물기둥이 1시간 동안이나 이어졌다라고 하고요. 네. 이 상수도 사업본부 직원이 출동해서 밸브를 잠그면서 이 물세례가 멈췄다라고 합니다. 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그 인도 바로 옆에 도로에서 그 물기둥이 솟았기 때문에 네. 또 보행자와 주변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가 불편을 겪었고요. 네. 또 사고 수준 여파로 인근 지역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단수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동네 그 도로 같은 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코로나19 상황은 어떤가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1,400여 명 줄어든 15,797명이었습니다. 네. 지난주보다 8천여 명 정도 적고요.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 하루 확진자 수가 10,000명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 1월 26일 이후 18주 만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88명으로 매일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만 100명대를 이어가고 있고요. 네. 사망자는 21명으로 이틀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하다가 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왔습니다. BTS 방탄소년단이 어제 미국 백악관을 방문을 했군요. 네, 이 세계적인 팝스타죠. 이 방탄소년단이 현지 시간으로 31일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이 5월이 미국에서는 아시아,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제도 주민 유산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기념 기간의 마지막 날인 이날 이 BTS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반아시안 징후 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이 백악관 기자실을 방문했었는데요. 이 BTS는 각각 돌아가며 마이크를 잡고 아시아 징후 범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최근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많은 징후 범죄에 놀랍고 마음이 안 좋았다라며 이런 일이 근절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나와 다르다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며 옳고 그름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은 시작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방탄소년단을 맞이하기 위해서 백악관 오벌룸 앞 야외까지 나왔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 BTS가 아시아에 대한 혐오 증가 그리고 차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한 일에 감사하다라면서 좋은 사람들이 혐오를 말할 때 혐오는 숨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나쁜지 말할 때 혐오는 쓰러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기지사 현재 99.5%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8,290표